오랜 친구의 초대를 받고 찾아간 산골 외딴집에서 의사인 제가 목격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집안일을 돕는다는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10년 전 사라진 조카가 떠올랐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확인해 보니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났죠.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숨겨온 끔찍한 비밀과 지하실에 감춰진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10년간 찾아 헤맨 조카를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충북 산골 마을에 자리한 작은 의원에서 한도연은 진료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벽시계는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간호사 김순희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어요. 고생했어요. 내일 오전에 환자가 몇 명 있나요? 3분 예약이 있으십니다. 이 할머니께서 혈압약 타러 오시고 박 씨 어르신은 무릎 치료받으러 오세요. 김순희는 예약 일정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참, 이건 우편함에서 가져온 편지예요. 김순희가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한도연은 봉투를 받아보낸 사람을 확인했어요. 정민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정민호 씨가 편지를 보냈네요. 한도연의 얼굴에 반가움이 스쳤습니다. 정민호는 오랜 친구였거든요. 마을에서 꽤 이름난 유지이기도 했고요. 누구시죠? 김순희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의대 동기였어요. 이 마을에 오라고 권한 분이기도 하고요. 한도연은 설명하며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깔끔한 편지지가 들어있었어요. 편지를 읽어보니 초대장이었습니다. 정민호가 새로 지은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싶다고 적혀 있었죠. 오랜만에 연락이 왔네요. 한도연은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민호와는 젊은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거든요. 의대를 졸업하고 이 마을에 의원을 차린 것도 정민호의 권유 때문이었죠. 좋은 소식인가 봐요. 김순희가 말했습니다. 한도연의 표정이 밝아져 있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3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예요. 언제 가시려고요? 내일 저녁이라고 하네요. 오랜만에 보겠어요. 한도연은 편지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진료 가운을 벗으며 하루 일을 마무리했어요. 먼저 들어가 보세요. 문 잠그고 갈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희가 인사하며 나갔습니다. 한도연은 의원 문을 잠그며 집으로 향했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집이었죠. 집에 도착한 한도연은 간단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사는 지 오래되어서 익숙한 일이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저녁 식사를 마친 한도연은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민호네 집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편지에 적힌 주소를 다시 보니 마을 외곽이었어요. 꽤 외진 곳에 집을 지었네요. 한도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조용한 곳이죠. 정민호는 원래 시내에 집이 있었는데 왜 산골로 이사했을까요? 한도연은 궁금했지만 내일 만나면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 한도연은 오랜만에 의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정민호와 함께 공부하던 때가 생각났어요. 둘 다 시골 출신이라 서로 의지하며 지냈었죠. 벌써 30년이 지났구나. 한도연은 시간의 빠름을 새삼 느꼈습니다. 정민호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흐릿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한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인지 기분이 좋았어요. 선생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의원에 나온 한도연을 본 김순희가 말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거든요. 아, 어제 편지 보내신 분이요. 그렇죠. 오랜만이라 기대돼요. 한도연은 환자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환자들도 한도연이 밝아 보인다고 말했어요. 선생님, 좋은 일 있으세요? 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 친구를 만나러 가요. 그러시구나. 좋겠네요. 오후가 되자 한도연은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 단정한 옷을 입었어요. 저녁 무렵 한도연은 정민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차를 몰고 산길을 올라가니 단정한 집 한 채가 나타났어요. 생각보다 큰 집이었죠. 참 좋은 곳에 지었네요. 한도연은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기도 맑고 경치도 좋았어요. 하지만 너무 외져서 조금 으스스한 느낌도 들었죠. 현관문을 두드리자 정민호가 나왔습니다. 도연아, 어서 와. 민호야, 오랜만이네요. 두 사람은 반갑게 악수를 했습니다. 정민호는 한도연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집이 참 좋네요. 언제 지었어요? 석 달 전에 완공됐어요. 조용해서 마음에 들어요.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구들도 새 것처럼 반짝였어요. 하지만 한도연의 눈에는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죠. 혼자 사세요? 아니요.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정민호가 답하며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한도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자리에 앉았어요. 집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사람이 사는 냄새가 나지 않았죠. 너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정민호가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도연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도 새 것이었고 책장의 책들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죠. 마치 전시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상하네요. 한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치고는 너무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생활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정민호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떠세요? 집 구경 좀 하시겠어요? 그럴까요? 한도연은 정민호를 따라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방들도 모두 깔끔했어요. 하지만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도연은 의사 특유의 예리함으로 이상함을 감지하고 있었죠. 저녁 준비가 다 됐나 봐요.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집안일 도와주는 분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인사드려야죠. 한도연이 말했지만 정민호는 애매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일단 식사부터 하죠. 정민호의 반응이 어색했습니다. 한도연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다시 살폈어요. 뭔가 숨겨진 것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가 시작되자 한도연과 정민호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의대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주고받았죠. 도연이 내가 이 마을에 와서 의원을 차린 게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그러게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한도연은 음식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요리는 맛있었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됐어요. 민호야, 너는 요즘 뭐라고 지내요? 그냥 은퇴 생활이죠. 가끔 마을 일도 돕고요. 정민호는 대답했지만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한도연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갑자기 부엌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죠. 그릇이 깨지는 소리도 함께 들렸어요. 어머, 미안해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이어서 정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이어졌죠. 조심해서 해야지. 얼마나 말했어요.
정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거칠었습니다. 마치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여자 목소리는 더욱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부엌 쪽을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죠. 한도연이 중재하듯 말했지만 정민호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안일이 서툴러서요. 죄송해요. 정민호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의 귀에는 아까 들린 여자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였거든요.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 한도연이 넌지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실수한 거예요. 정민호는 주제를 바꾸려는 듯 했습니다. 한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계속하던 중 한도연은 부엌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여자의 모습을 흘끗 봤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한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옆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잠깐 저 얼굴이. 한도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의 옆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오래전 기억 속에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죠. 도연아, 괜찮아요? 정민호가 물었습니다. 한도연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거든요. 아, 네. 괜찮아요. 한도연은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뒤엉키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다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호의 목소리였어요. 조용히 해요. 손님이 계시잖아요. 네, 알겠어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무척 작고 위축되어 있었어요. 마치 무서워하는 것 같았죠. 한도연은 음식을 먹는 척하며 부엌 쪽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거든요. 민호야,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한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달 정도 됐어요. 집을 지으면서 같이 오게 됐죠. 정민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이 근처 마을 사람이에요. 정민호는 주제를 바꾸려는 듯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연아, 요즘 의원 일은 어때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럭저럭이요. 나이 든 분들이 대부분이죠. 한도연은 대답하면서도 계속 부엌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었거든요. 조금 뒤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물컵을 가져오면서 식탁 옆을 지나갔어요. 한도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아! 한도연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기억 속에 누군가와 닮아 있었어요. 너무나 닮아 있었죠. 특히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모습과 코의 형태까지 완전히 기억 속에 그 사람과 일치했어요.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정민호가 물었습니다. 한도연의 반응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아니요. 그냥 누군가를 닮은 것 같아서요. 한도연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들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분명 자신이 아는 사람과 관련이 있었거든요. 여자는 물컵을 놓고 다시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움직임이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실수하면 안 되는 것처럼 긴장하고 있었죠. 한도연은 여자의 걸음걸이까지 유심히 봤습니다. 그것마저 기억 속에 누군가와 비슷했어요. 저분이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해요? 한도연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처음 와서 아직 적응을 못했나 봐요. 정민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은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느꼈어요. 나이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30 중반쯤 될 거예요. 정민호가 답했지만 확실하지 않은 투였습니다.
마치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도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만 들렸죠. 인사라도 한번 해보죠. 한도연이 제안했지만 정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오늘은 피곤해하고 있어요. 정민호의 거절은 단호했습니다. 한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만 일어나야겠네요. 벌써요. 좀 더 있다 가세요. 정민호가 만류했지만 한도연은 일어섰습니다. 더 머물러 있어도 그 여자를 볼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저도 반가웠어요. 자주 놀러 오세요. 정민호가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도연은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분명 어디서 본 얼굴이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죠. 누구였을까요? 한도연은 혼잣말을 하며 차를 몰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생각은 계속됐어요. 집에 돌아온 한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민호네 집에서 본 여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그 얼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분명 어디서 본 얼굴인데. 한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얼굴은 낯선 것 같으면서도 무척 익숙했어요. 특히 눈매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모습이 너무나 친숙했거든요. 분명 가족 중에 그런 눈매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원에 나온 한도연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김순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좀 그랬어요. 괜찮아요. 한도연은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보는 동안에도 계속 그 여자 생각이 났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환자 중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한도연은 웃으며 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한도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서 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누군가를 닮았던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첫 번째 앨범은 의대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정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도 여러 장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이 새삼 그리웠죠. 두 번째 앨범을 열었습니다. 결혼 후의 사진들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가족들과의 모임 사진들이 가득했죠. 앨범을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형, 그리고 형의 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수진이. 한도연의 입에서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형의 딸 이름이 수진이었거든요. 어릴 때 무척 예쁜 아이였죠. 사진 속 어린 수진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젯밤 본 여자와 닮은 점이 있었습니다. 눈매와 코 모양이 비슷했어요. 설마. 한도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25살 때 실종됐거든요.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었죠. 그때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수진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평소에 매일 안부 전화를 하던 아이가 사흘째 전화가 없었어요. 형과 형수는 미칠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서울까지 올라가서 직장 동료들을 만났지만 단서를 찾을 수 없었어요. 경찰도 수사를 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CCTV도 확인했지만 실종 당일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죠. 수진이는 그렇게 사라져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말이죠. 지금 몇 살이지? 한도연은 계산해봤습니다.
수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38살이었어요. 어젯밤 본 여자의 나이와 비슷했죠. 말이 안 돼요. 한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닮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죠. 수진이의 사진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어요. 얼굴이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눈매가 똑같아요. 한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특히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모습이 어젯밤 본 여자와 완전히 같았어요. 코의 모양도 비슷했습니다.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오똑한 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젯밤 본 여자도 그런 코였어요. 형은 수진이가 실종된 지 5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찾지 못한 슬픔 때문이었어요. 형수도 그 뒤 우울증에 걸려 고생했죠. 형이 살아계셨다면. 한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은 죽는 날까지 수진이를 찾고 있었거든요. 형수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잃은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했거든요. 이제 수진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한도연뿐이었어요. 앨범을 덮고 한도연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수진이일까요? 아니면 그냥 닮은 사람일까요? 하지만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았어요. 특히 옆 얼굴의 라인이 완전히 일치했죠. 확인해 봐야겠어요. 한도연은 결심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만에 하나라도 수진이일 가능성이 있다면 확인해야 했죠.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정민호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괜한 의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정말 수진이라면 어떤 상황에 있는 건지도 걱정됐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죠. 한도연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 여자를 다시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오후 진료를 마친 뒤 한도연은 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어제 저녁 정말 고마웠어요. 뭐요?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그런데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이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요. 한도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가요?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정민호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픈 곳은 없나요? 의사니까 한번 봐드릴 수 있는데요. 괜찮아요. 건강해요. 정민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한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다음에 또 놀러 갈게요. 네, 언제든지요. 전화를 끊고 난 뒤 한도연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겠네요. 한도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 한도연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생각에 계속 잠겨 있었어요. 만약 정말 수진이라면 10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정으로 연락할 수 없었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닮은 사람일 뿐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는 수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의사로서 오랫동안 사람을 봐온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도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한도연은 의대 후배인 박철수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시내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젊을 때부터 눈치가 빠르고 관찰력이 좋았죠. 철수한테 부탁해 볼까요? 한도연은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철수야, 바쁜 중에 미안해요.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무슨 일이세요? 말씀해보세요. 박철수는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좀 이상한 부탁인데 누군가를 좀 관찰해 줄 수 있나요? 한도연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민원의 집과 그 여자에 대해 말했어요. 혹시 선배님이 아시는 분인가 보죠? 그럴 수도 있어요. 확실하지 않아서 부탁하는 거예요. 한도연은 수진이에 대한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10년 전 실종된 조카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일이네요. 박철수도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내일부터 가능해요. 너무 티나지 않게 해줘요. 걱정 마세요. 조심스럽게 할게요. 박철수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박철수는 정민원의 집 근처를 둘러봤습니다. 집은 정말 외진 곳에 있었어요.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었죠.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집도 몇백 미터 떨어져 있었어요. 정말 외진 곳이네요. 박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뭔가 일어나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았어요. 오전 내내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정민호가 나왔어요.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죠. 오후쯤 되자 여자가 나왔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모습이었어요. 박철수는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여자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웠어요. 주변을 계속 둘러보며 불안해하는 것 같았죠. 뭔가 이상해요. 박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시장에 도착한 여자는 채소 가게부터 들렀습니다. 상인과 인사는 했지만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감자 2개하고 양파 3개 주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상인이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여자는 돈을 건네고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상인과의 대화도 최소한으로 했어요. 다음으로 생선 가게에 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필요한 말만 하고 빨리 떠났죠. 박철수는 여자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뭔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았어요. 장을 보는 동안 여자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도 피하는 것 같았어요. 시장을 나올 때 박철수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자의 뒤를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중년 남자였는데 정민호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자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죠. 감시하고 있네요. 박철수는 더욱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뭔가 숨겨진 일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감시하던 남자는 여자가 집으로 들어간 뒤에야 사라졌습니다. 마치 임무를 마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간 여자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는 저녁까지 기다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해야겠네요. 박철수는 관찰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박철수는 한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어제 관찰해봤는데 정말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장을 볼 때 누군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분이 무척 조심스러워해요. 한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더 자세한 얘기 좀 해줘요. 일단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저녁에 두 사람은 한적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박철수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여자분이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정말이에요. 한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게다가 혼자서만 다녀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안 하고요. 마치 격리된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박철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이상해요. 너무 낡고 초라해요. 그게 수진이라면. 한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가 누구예요?
박철수가 물었고 한도연은 조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10년 전 실종된 일부터 지금까지의 상황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네요. 박철수의 표정도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닮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확인해 봐야죠. 만에 하나라도 말이에요. 박철수는 계속 관찰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더 지켜본 뒤 결정하자고 했어요.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볼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한도연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사흘 뒤 박철수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오늘 중요한 걸 봤어요. 뭔데요? 그 여자분이 혼자 나왔는데 울고 있었어요. 한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서요? 시장 뒷골목에서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다른 건 없었나요? 팔에 멍이 있는 것도 봤어요. 옷으로 가리려고 하더라고요. 한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철수야,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장에서 마주치는 척 해볼까 해요. 박철수는 위험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수진일 가능성이 높아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럼 제가 같이 가겠어요. 아니에요. 혼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도연은 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가면 너무 의심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한도연은 다음 날 오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박철수가 알려준 시간에 맞춰 가면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였어요. 주변을 계속 둘러보며 걸었죠. 한도연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 마주치도록 타이밍을 맞췄어요. 어머! 여자가 한도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도연도 깜짝 놀란 척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민호 씨네 집에서 뵌 것 같은데요. 한도연이 말을 걸었습니다. 여자는 당황해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그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수진이와 똑같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까지 모든 게 일치했어요. 수진아. 한도연이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여자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공포와 놀라움이 섞여 있었죠. 누구세요? 저를 아세요? 여자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놀랄 이유가 없었어요. 수진아, 나야. 삼촌이야. 한도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여자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전 수진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반응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름을 듣고 그런 식으로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수진아, 정말 너지? 한도연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여자는 더욱 후퇴했어요. 저 가봐야 해요. 여자가 황급히 돌아서려 했습니다. 한도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확신을 굳혔어요. 걸음걸이까지 어릴 때의 수진이와 똑같았거든요. 왼쪽 다리를 살짝 절던 습관까지 그대로였어요. 수진아, 잠깐만. 하지만 여자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도 보였어요. 박철수가 말한 감시자였죠. 한도연은 따라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괜히 문제를 키우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이제 확실했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 수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한도연은 박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철수야, 확실해요. 수진이 맞아요. 정말이에요. 내가 이름을 부르니까 완전히 놀라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럴 리 없어요.
박철수도 놀랐습니다. 그럼 정말 10년 동안 갇혀 있었던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감시까지 받고 있고요. 한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무슨 증거요? DNA 검사라도 해봐야 확실하죠. 박철수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수진이를 만나는 것도 어려웠거든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며칠 더 생각해보죠. 한도연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진이를 안전하게 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단순히 닮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직접 구출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위험했습니다. 정민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이틀 뒤 박철수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선배님, 기회가 생겼어요. 무슨 기회요? 정민호 씨가 내일 시내에 볼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철수는 마을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집에 수진이만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도연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민호가 없는 틈에 집에 가보기로 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박철수가 걱정했지만 한도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수진이를 그대로 둘 순 없어요. 그럼 제가 같이 가겠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구출 계획을 자세히 세웠습니다. 정민호가 나간 뒤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정민호가 시내로 나간 것을 확인한 뒤 한도연과 박철수는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멀리 세우고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정말 조용하네요. 박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집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한도연은 집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정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들도 모두 닫혀 있었어요. 뒷문으로 돌아가 보죠. 한도연은 뒷문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창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어요. 여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배님, 정말 괜찮을까요? 박철수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한도연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철수도 따라왔어요.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거실도 부엌도 아무도 없었어요. 수진아 있니? 한도연이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방들을 하나씩 확인했지만 수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네요. 분명 집에 있을 텐데요.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지하실이 있을까요?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한도연은 집 구조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부엌 옆에 작은 문이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는 창고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죠. 여기인 것 같아요. 한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이 어둠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수진아. 한도연이 아래쪽으로 소리쳤습니다. 희미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배님, 손전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박철수가 핸드폰 조명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계단을 비췄어요.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습하고 어두웠어요. 곰팡이 냄새가 심했죠. 수진아. 한도연이 다시 불렀습니다. 구석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갔어요.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열쇠는 밖에 걸려 있었어요. 한도연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더욱 어둡고 습했어요. 구석에 수진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더럽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수진아, 삼촌이야. 한도연이 다가가려 했지만 수진이는 더욱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들키면 안 돼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삼촌이 데리러 왔어. 한도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정말 삼촌이에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도연 삼촌이야. 한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이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삼촌, 저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물론이야. 지금 당장 나가자. 한도연은 수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진이는 몸을 떨고 있었어요. 선배님, 빨리 나가야 해요. 박철수가 재촉했습니다. 언제 정민호가 돌아올지 모르거든요. 수진아, 걸을 수 있지? 네, 할 수 있어요. 수진이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한도연이 부축해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지상으로 나온 수진이는 햇빛에 눈을 찡그렸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차까지 가자. 세 사람은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차에 타자마자 한도연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선배님, 병원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거든요. 수진아, 아픈 곳은 없니? 괜찮아요. 그냥 오랫동안 햇빛을 못 봐서 그래요. 수진이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기쁨이 얼굴에 스며 있었어요. 삼촌, 정말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너를 포기할 리가 없지. 한도연은 운전하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한도연은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수진이는 한도연의 표정을 보고 눈치챘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 한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제가 없어서 그러신 거죠? 아니야. 병 때문이었어. 하지만 수진이는 자신을 탓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연은 그런 수진이가 안타까웠어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도. 한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알아차렸어요. 모두 쟤 때문에. 아니야,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한도연은 위로했지만 수진이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도연은 수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어야 했거든요. 일단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 한도연이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철수는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습니다. 불법 감금 혐의로 정민호를 고발하기로 했거든요. 삼촌, 정말 꿈 같아요. 수진이가 씻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깨끗해진 얼굴을 보니 어릴 때의 모습이 더 선명해졌어요. 수진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한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퇴근길에 납치당했죠.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앞에서 차에 태워졌어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다른 곳에 있었죠. 정민호가 그랬어. 직접 한 건 아니고 사람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 나중에 그 집으로 옮겨졌어요. 한도연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도망치지 않았니? 처음에는 시도해봤어요. 하지만 잡혀서 더 심하게 당했죠. 수진이의 팔에는 여전히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포기했어요. 어차피 산속이라 도망갈 곳도 없었고요. 연락은 왜 못했니? 전화도 없었고 편지도 쓸 수 없었어요.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죠. 수진이는 10년간의 고통을 차근차근 털어놨습니다. 하루 종일 지하실에 있었어요. 밥도 하루에 한 번만 주고요. 이제 괜찮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한도연이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삼촌,
제가 DNA 검사 같은 걸 해야 하나요? 그래야 할 것 같아.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는 게 좋겠어. 박철수가 경찰서에서 돌아왔습니다. 신고 접수됐어요. 내일 수진 씨가 진술해야 한대요. 알겠어요. 수진이가 답했습니다.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 있었어요. 정민호는 어떻게 됐어요? 한도연이 물었습니다. 체포영장 신청했대요. 곧 잡힐 거예요. 박철수가 답했습니다. 경찰이 증거 수집도 한대요. 지하실을 조사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정민호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가 없어진 걸 발견했지만 이미 늦었던 거죠. 이제 정말 끝났네요. 수진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재판이 남았어. 하지만 증거가 충분하니까 걱정 마. 한도연이 위로했습니다. 며칠 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였어요. 수진이가 분명히 한도연의 조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죠. 이제 모든 게 정리됐네요.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경찰 진술에서 10년간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털어놨습니다. 납치부터 감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증언했어요. 처음에는 다른 곳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1년 뒤에 산골 집으로 옮겨졌어요. 왜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거든요. 수진이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정민호는 여러 죄목으로 기소됐어요. 불법 감금, 인신매매, 상해 등의 혐의였죠. 수진아, 앞으로 뭘 하고 싶니? 한도연이 물었습니다. 일단 마음의 상처부터 치료해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시간은 많으니까. 한도연은 수진이를 위해 심리 상담도 받게 했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사건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평소 점잖게 보였던 정민호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믿기 어려워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불쌍한 아가씨. 사람들은 수진이를 동정했습니다. 동시에 한도연을 대단하다고 칭찬했어요. 한 선생님이 정말 잘하셨어요. 가족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마을 전체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정민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10년간 불법 감금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정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하실에서 발견된 물증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검사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수진이가 사용했던 물건들, 감금시설의 구조까지 모든 게 드러났어요. 수진이도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실을 말했죠. 저는 10년 동안 그 지하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증언에 방청석이 숙연해졌습니다. 하루에 한 번 밥을 주고 밖에 나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버텼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찾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수진이의 대답에 한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도연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조카를 찾기 위해 10년을 기다렸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도연의 말에 판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철수도 증인으로 나와 관찰한 내용들을 증언했습니다. 피해자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감시받고 있었어요. 모든 증언과 증거가 정민호의 범죄를 입증했습니다. 재판 결과 정민호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감금과 인신매매 등의 죄목이었어요. 정의가 실현됐네요.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야. 한도연이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심리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웃음도 되찾았고 밝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삼촌, 의원 일을 도와드릴까요? 수진이가 제안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봐. 아직 젊잖아. 한도연은 수진이의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수진이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수진이가 아버지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형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한도연도 형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버지 묘소에 가보고 싶어요. 언제든지 가자. 한도연과 수진이는 형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수진이는 아버지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어요. 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해요. 마을 사람들은 수진이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의원에서 일하는 수진이를 보며 안쓰러워했어요.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수진이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한도연도 조카를 되찾은 기쁨에 젊어진 것 같았어요. 의원 일도 더욱 열심히 했죠. 선생님이 요즘 더 활기차 보여요. 김순이가 말했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 그렇죠. 한도연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한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삼촌, 정말 고마워요. 삼촌이 아니었다면 평생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야. 삼촌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수진이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게 해줄게. 한도연은 수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삼촌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수진이는 자격증을 취득한 뒤 의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도 수진이를 좋아했어요. 수진이가 있으니까 든든하네요. 환자들이 말했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해서 좋아요. 수진이는 새로운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연과 수진이는 매일 아침 함께 의원에 출근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집에 돌아가서 식사를 했어요. 오늘 환자분들이 어떠셨어요? 다들 건강해 보이셨어요. 소소한 일상의 대화가 두 사람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작은 의원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마침내 진실을 밝혀낸 것이죠. 수진이는 이제 자유롭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10년의 어둠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한도연과 수진이는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무엇보다 소중했죠. 삼촌,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수진아.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이에요. 저녁 노을이 산골 마을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의원에서 하루 일을 마친 한도연과 수진이가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요? 평범한 하루가 될 거야. 그게 가장 좋은 거고. 한도연의 말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